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오셨어요? 예, 뭐 전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있어요. 예. 잘하셨네요. 눈 많이 오고 있죠, 밖에.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주로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는 조금 요새 느끼는 감정은 네.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조 아닌 공조를 좀 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12월 FOMC도 상당히 매파적인 네. 어떤 그런 분위기인 거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잘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사실은 20도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결과를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 자체를 요번에 했고, 사실은 내년 들어가서 이제 베이비 스텝 25bp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까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50bp 가능성이 여전히 사실은 좀 우세한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조금은 더 저희가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ECB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이죠. 거기에 자산 매입 정책 중에서 보면은 그 APP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내년 3월에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ECB 같은 경우는 뭐 유로존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돈을 계속 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종료한 거니까 이제 타이트하게 하는 거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6월 정도 하면 아마 실질적인 양적 긴축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상당히 ECB도 이제 매파적으로 돌아섰다라는 분위기고, 뭐 앞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일본은행이 어저께 깜짝 사실은 이제 그 YCC 캡 자체를 이제 올리면서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제 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보면은 완화적인 정책 자체를 이제 후퇴하는 어쨌든 기축적으로 가는 거죠. 그쪽도 출구 전략을 한 상황들. 그러니까 뭐 일본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자산 규모 자체가 GDP 대비 한 1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2가 한 60% 정도 되니까 거의 배 이상. 그러니까 사실 그 일본 국채 지금 일본 정부의 국채 거의 한 50%를 일본 은행이 들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모든 결함이 한 방울에 있는 듯한 모습,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일본은행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좀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하튼 지금 중앙은행들 자체가 예상 밖으로 12월에 상당히 긴축적인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럴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공조 아닌 공조를 보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라는 부분일 텐데 사실 물가도 어느 정도 는 사실은 잡히는 분위기 하에서 사실은 이렇게 ECB들 자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ECB나 뭐 BOJ, 뭐 FRB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경기가 상당히 빠그러진다는 표현하기보다는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물가를 확실히 좀 잡고자 하는 의지들이 사실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또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내년도 들어가서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은 좀 저희가 조금 역설적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물가가 미국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어저께 발표된 지금 독일 생산자 물가만 하더라도 뭐 좀 떨어졌어도 38%, 뭐 36% 정도. 뭐 미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낮추지 못할 것이다. 오늘 19년 인슈런스 컷 소원들까지 이제 쓰신 보고서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자료도 좀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중심으로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당히 이제 매파적인 얘기들을 계속 꺼내 들고 있고 또 내년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좀 생각이 드는 게 뭐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소환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 당시를 조금 이제 되짚어 보면 사실은 그때 미국 파월 의장이 상당히 큰 압박을 받았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 해임을 시키겠다라는 정도까지 하면서 막 금리 인하 요구를 했었고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 간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을 하고 금리 인하하라 계속 압박을 했었죠. 근데 뭐 파월 의장은 계속 버티다가 결국 이제 19년에 이제 소위 이제 그 경기 침체를 이제 막기 위한 소위 이제 인슈런스 컷 보험성 금리 인하를 결국은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인슈런스 컷이라는 게 그런 뜻이군요. 보험성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이제 2018년, 19년 미국 경기를 보게 되면 성장률 기준으로 가장 안 좋았던 게
2018년 4분기에 정기비 연율 0.7%가 가장 안 좋은 수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제 시장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었고요. 네. 제가 오늘 하나 조금 좀 재밌는 차트를 하나 좀 네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옆에 보면 그림 4번에 있는 2018년 점도표하고 19년의 정책금리를 제가 같이 비교를 해놨는데 네. 2018년 12월에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2.5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네. 마지막 금리 인상이죠. 그 당시 보면 그때 점도표 12월 점도표가 얼마를 찍혔냐면 2.9%가 그러니까 19년에 중간값이 2.9%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 파란색이 점도표죠. 네, 점도표상에 2.9%를 네. 이제 18년 12월에 네. 찍었는데 막상 19년 말에 가서 정책 금리가 얼마가 됐냐면 1.75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의 그 점도표하고는 상당히 박자가 낮다는 부분이죠. 네. 또 한 가지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뭐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2021년 12월에 점도표상의 중간값이 얼마였냐면 0.9%였습니다. 네. 근데 요번 이제 정책 금리는 4.5%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점도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결국 그 FRB의 어떤 큰 방향성을 사실은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연준은 어떤 경기 상황 이러한 것에 따라서 상당히 정책 자체가 유연하게 변했다라는 부분을 네. 저희가 2018년 인슈런스 컷 사태도 볼 수도 있고 2022년은 사실 물가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도표하고 실제 정책금리와는 상당히 괴리를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에 5.1% 얘기 좀 점도표상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것 이상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의도는 저 세 번째 거에 이제 오른쪽 오렌지색이 아직 안 그려졌는데 저것도 뭐 황당무계하게 다른 쪽에 작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날 무렵 또는 시작할 무렵의 어떤 이 연준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주목하면 결국 관심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뭐 지금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경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내년 초에 들어가서는 좀 경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결국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요 옆에 같이 그려놓은 제가 중국의 제조업하고 뭐 최근 그 S&P의 그 제조업 PMI 미국 쪽을 보게 되면 동반부진한 단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P 그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지금 50선 이하를 사실은 좀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들이고 특히 제가 그 미국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 좀 중요하게 오늘 준비는 좀 안 해왔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주택 체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NAHB 지수라고 해서 미국 그 개발업자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라는 부분. 이게 최근에 보면은 뭐 한 30일, 그러니까 제로가 이제 기준 30일까지 떨어졌는데 뭐 2008년 뭐 거의 그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사실 떨어졌습니다. 뭐 아직 그거보다 좀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미국 경기를 선행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1정도에서 보면은 미국 경기가 결국 이제 침체 쪽으로 다가가는 부분을 분명히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내년 초 들어가서 뭐 이게 이제 침체를 막는 거보다 그 침체의 고를 좀 막기 위한 어떤 보험성 금리나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동결 뭐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내년 초에 사실은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 지금 FOMC가 2월 1일 또 3월 달에 있는데 뭐 3월 정도 가면 결국 종료가 되지 않겠느냐. 뭐 금리 인하까지는 사실은 뭐 아직 얘기하기 좀 예래도 그래서 조금은 25bp, 25 한 5% 정도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좀 중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 뭐 이번 12월 FOMC 이후 상당히 이제 매파적인 어떤 미 연준의 그러한 태도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1월 들어가면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 물가가 결국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뭐 PC 물가도 있고 하지만 사실 소비자 물가가 사실은 1분기에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지지도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한 75불, WTI 기준 75불인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가가 100불이 넘어섰습니다. 네. 단순하게 계산은 한 25불 정도가 떨어진 거죠. 네. 그 영향 자체가 당연히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러한 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내년 1월, 2월 물가 자체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좀 빨리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것이 연준의 이러한 최근의 어떤 스탠스 이러한 것들을 좀 변화시키는 계기로 저는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 전년도 대비해서 하면은 금년 초에 120불로 해서 오래 있었으니까 확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최근에 다행스럽게 유가가 중국 부양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오르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실은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최근 이틀 동안 거의 한 15% 20% 가까이 떨어져서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물가 안정에 조금은 기반을 조금 마련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들이 매파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물가는 실제로 잡힐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경기 위축에 대한 위험으로 인슈어런스 컷의 논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어쨌든 인상을 멈추는 수준까지는 그래서 않을까. 지금 점도표상에 5.1을 넘어서지는 않겠네요. 시장도 거의 안 믿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원님이 또 준비해 주신 하나의 오늘 큰 축 내용이 중국 쪽 얘기인데 사실 중국 경제가 이제 다시 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좀 희망을 갖고 이게 좀 더 세계 경제에도 뭔가 활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완화되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 부분 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좀 사실은 중국을 좀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뭔가 이 코로나와 관련 통계 자체가 이제 발표도 안 되고 왜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사실 깜깜이 위드 코로나 그래서 중국의 상황이 정확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일단은 좀 안 서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조금 긍정적인 건 중국의 정책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변했다, 전환됐다라는 부분은 사실이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도 그렇고 또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도 여하튼 뭔가 기업들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더 이제 도산을 하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사실은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실은 전환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데 당장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좀 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중국의 그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부진을 했고요. 예상보다 부진해서 4분기 성장률 자체가 3%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서 올해 중국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 2%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2% 후반대라는 건 사실상 침체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한 2%대밖에 성장을 못해라면 한 10년 전에는 7% 밑에 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부분을 보이고 특히 중국의 그 소매 판매 제가 차트를 또 하나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일단 서프라이 지수라는 건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시장 예상치만큼 좋았냐 나빴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보면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거고 무엇보다 그 옆에 제가 중국의 소매 판매를 그려놨는데요. 이게 11월까지 누적 소매 판매 기준인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통계 작성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 소비 경기 자체가 상당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한다고 바로 풀릴 거냐, 살아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제 아직은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풀어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돌아대는지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판단이 사실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부에서는 베이징 사람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감염이 됐다, 안 됐다라는 설까지 사실은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 경기 사람들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원활한 경제 활동에 사실은 참가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어저께 사실은 얘기들이 나왔었겠지만 중국이 정책 금리를 10bp 인하할 거다라는 게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려봤자 제 생각에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내릴 필요가 없고 아마 내년 들어가서나 사실은 내려서 이게 실제 이제 춘제 정도 지나고 나서 실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시점에 아마 금리를 내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서 아마 좀 동결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본 것이지 지금 뭐 안 내려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 예, 지금 중국의 부양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방역 푸는 거 위에 분양 조치를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이미 재정이라는 부분 자체는 올해도 안 푼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해도 풀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재정을 푼다? 그거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통화정책 정도 하나 남았는데 그럼 통화정책 중에서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과의 어떤 금리 격차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살지 않고서는 뭐 사실 이사를 해야 뭐 내구재 소비도 생기고 뭐 건설 관련 인테리어도 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경기가 살지 않고서는 중국 경기가 산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그게 재정 정책을 통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통화정책 쪽에서 일단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인프라 투자하고 하는 건설 경기 부분인데 올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사실은 좋았습니다. 다른 지표와는 달리 인프라 투자는 상당히 좋았고 그건 이제 중국이 지방정부를 통해서 각종 특수채라든지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갖고 인프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 없었으면 2%대 후반 성장률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재정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푼 부분들이고 이제 재정을 푼다라고 하면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 부동산과 관련돼서 뭔가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금리라는 인하 부분 자체를 결국 이제 내려서 뭐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는 방안이 지금 봐서는 좀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금리 쪽을 하고 부동산 관련된 뭐 업체들이 약하면 그 은행들한테 압력을 줘서 돈 회수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런 쪽에 그렇죠. 이미 은행 쪽을 통해서는 뭐 막대한 유동성 자체를 이미 그 디벨로퍼들 공급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좀 망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의 각종 그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좀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한 11월 말 12월 초에 아마 그 유동성 공급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돈 자체는 이미 상당히 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오긴 했지만 그 지방 정부의 어떠한 그 채권 발행을 늘리는 거 위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특수채 발행도 전격적으로 사실은 결정을 해서 사실은 뭐 부동산업자들한테 돈이 갈 수 있는 어떤 룸 자체 경로는 사실은 좀 만들어 놓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 자체는 심리를 회복시키고 결국 뭐 집 살 사람은 좀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이 정도의 어떤 거지 뭔가 정부가 나서서 지금 뭔가 부동산을 부양하고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실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대서 사실은 그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홍콩 상황도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예, 제가 지난번에 들어와서 홍콩 케이스 조금 보면서 홍콩 달러도 사실은 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홍콩 달러도 조금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서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들인데 최근 이제 홍콩 경제와 관련돼서는 워낙 상황이 좀 안 좋고요. 또 하나 최근에 뭐 들으셨겠지만 IMF가 이번에 그 아태 지역의 그 부동산 시장 경고를 사실은 했다라는 보고서가 아마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지목이 됐던 대표적인 국가는 사실 뉴질랜드, 호주, 한국입니다. 근데 홍콩은 빠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홍콩의 지금 집값 흐름을 보게 되면 전년 동업일 비롯 한 지수 기준으로 한 10% 정도 빠졌고요. 거기도 이제 거래 절벽 자체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홍콩의 부동산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경기 자체의 회복, 뭐 코로나 방역이 완화돼서 조금은 내수 경기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아직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더더구나 지금 저희가 그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블룸버그가 좀 계산한 거를 보게 되면 지금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개방 정도 이건 한 6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완전히 100%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그 국경이 이제 개방이 돼야 된다. 여행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자유로워진다면 이제 홍콩이 좀 살아나겠죠. 중국인들이 많이 홍콩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좀 쓸 테니까요. 이제 그것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홍콩 경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나라도 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홍콩도 부동산 경기에 대한 왜냐하면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홍콩의 정책 금리는 지금 4.75%.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릴 때마다 따라서 올리니까 환율이 폐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앞서 이제 미국 정책 금리가 5%라고 하면 홍콩 금리가 5.25%니까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정책 금리를 갖고 가는 나라니까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살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금리를 내릴 수는 있는데 홍콩은 사실은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홍콩 경제가 받는 압박 자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조금은 봐야 돼서 우리나라 수출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 홍콩 수출이 더 안 좋다라는 부분 자체가 중국 수출에 비해서 그것이 아마 홍콩 경제의 지금 상황을 좀 잘 대변해주는 부분들 같습니다. 오늘 사실 뭐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고 준비해 주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쭉 들어보면 우리 시장도 진짜 요새 녹록지 않은데 국내 시장도 정말 힘든데라는 생각이 이제 결국에는 좀 드는데 최근에 짧게나마 우리 시장을 또 보시는 관점은 어떠신지? 예,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사실 밖에 얘기만 사실 많이 했습니다. 뭐 미국 얘기가 어떻고 중국 얘기가 어떻고 하면서 밖의 환경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새 느끼는 거는 집토끼가 사실은 좀 더 불안해 보이는 듯한 약간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보면은 생각보다 둔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물론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 유동성도 공급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떤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정책금리 미국과의 어떤 금리 격차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국내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것이 미칠 여러 가지 가계 부채 문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년 초 정도 가서는 조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 조금 중단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부동산만 보게 되면 그래서 좀 달라진 환경, 국내 금융시장에 달라진 환경이라고 하면 단적으로 외부 환경만 볼 게 아니라 내년 초까지, 내년 1분기, 2분기 초까지는 국내의 어떤 사항들, 그러니까 수출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에 경착륙을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중요한 좀 과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도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집토끼도 잘 챙겨가면서 해외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